서울 강남권 부동산 등기 현장에서 증여 거래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70대 이상 소유주들의 매도 움직임도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죠. 두 개의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령 소유주들이 직접 시장에 내놓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보기 드문 규모의 자산 재편이 시작된 겁니다. 30년 동안 쌓인 부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 모은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죠. 오늘은 이 변화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세금 구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가 핵심이거든요. 같은 부동산을 넘기더라도 상속으로 하느냐, 증여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 차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세무사 사무실마다 상속 증여 상담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일정이 꽉 차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흥미로운 건 증여받는 사람들의 연령대입니다.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결혼하는 30대 자녀들이 주로 증여를 받았죠. 신혼집 마련 목적이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 증여의 중심축이 됐거든요. 은퇴를 앞둔 자녀들이 노후 준비 차원에서 받는 구조예요. 부모는 75세, 자녀는 55세. 이 공식이 서울 거주택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주요 부동산 연구기관들이 이런 추세를 확인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서초구와 송파구 일부 단지에서는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3배에서 5배까지 늘었어요.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여러 단지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이게 강남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죠.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고령 소유주들의 직접 매도까지 겹쳤습니다. 80대 초반 소유주들이 건강 문제로 큰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리가 힘들어요. 병원 가기도 불편하고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대신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주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자녀가 있으면 집 하나를 누구 명의로 할지 고민이잖아요. 그냥 팔아서 셋으로 나누면 간단하죠. 이런 판단들이 모여서 매물 증가로 이어진 겁니다.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상상해 보세요. 댐의 물이 30년 동안 고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쌓아올린 부동산 자산이죠. 그 수문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한 곳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곳이 동시에 열리고 있거든요. 물은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70대에서 50대 다시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는 물을 받아줄 곳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대치동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김 씨는 올해 77세예요. 아들은 58세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지금 증여하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아들은 내년에 정년이라 은퇴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니까 증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에게 이미 집이 있다는 거예요. 분당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증여받은 대치동 집은 팔 수밖에 없죠. 증여세를 내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수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은 나이고요. 결국 증여받은 집을 빨리 팔아야 해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남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금 납부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 싸움이 됩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시세보다 낮게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급매물 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단지에서 한 채가 낮은 가격에 팔리면 그게 기준이 돼요. 옆집 주인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 매수자가 묻습니다. 옆집은 더 쌌는데 왜 비싸냐고요. 부동산은 주변 시세에 민감하거든요. 한 건의 저가 거래가
단지 전체를 끌어내리는 구조죠. 지금 강남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출 환경도 악화됐어요. 2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2억 원 안팎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2023년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된 내용이에요. 30억 원대 집을 사려면 거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고요. 매수 여력이 있는 계층이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파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면 시장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도쿄가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고령 소유주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쏟아졌죠. 당시 일본도 버블 붕괴와 맞물리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연구를 보면 도쿄 중심부 고급 주택 가격이 버블 정점 대비 10여 년 동안 대략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요. 물론 우리가 똑같은 경로를 밟을 거라는 건 아닙니다. 경제 구조도 다르고 정책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자산 이동이라는 구조적 요인은 무시할 수 없죠. 강남의 변화가 서울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산과 성동, 마포까지 증여 움직임이 활발해졌거든요. 강남이 움직이니까 다른 지역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강북 고가 아파트 소유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증여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확산되면 서울 전역이 영향권에 들어가요. 수도권으로의 파급도 시작됐습니다. 분당 판교 같은 곳의 매수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강남의 매물이 늘어난다면 굳이 분당을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같은 돈이면 더 좋은 입지를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당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연결돼 있어서 한 곳의 변화가 전체로 퍼지는 구조예요. 정부의 딜레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 통계를 보면 상속 증여세 세수 비중이 20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증여 신고 건수와 과세 표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재정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건설업 경기도 나빠지고요. 건설 투자는 우리나라 GDP의 약 14%를 차지하는 큰 축입니다. 이쪽 경기가 흔들리면 일자리와 소비가 함께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지 말지 고민하는 시점이에요. 세무업계의 의견도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 증여 적기라고 주장해요.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기 전에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하면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다는 논리죠.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몰리는 타이밍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과열되면 언젠가 조정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개인이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는 점진적 조정이에요. 증여와 매도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소화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경제가 안정적이어야 해요. 금리도 낮아져야 하고요. 대출 규제도 완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 여력 있는 계층이 늘어나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조정받지만 큰 충격은 없어요. 중간 시나리오는 선택적 조정입니다. 프리미엄 단지는 버티고 나머지는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이런 조짐이 보여요. 음마 아파트나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상징적 단지들은 거래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외 단지들은 거래가 뜸한 편이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각종 규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사이 70% 안팎으로 급감하는 거래 절벽 구간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도 이런 규제 국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죠. 결국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좋은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급격한 하락입니다. 경제 위기나 금융시장 충격이 겹치면 연쇄 매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한 채가 급매로 나오면 옆집도 불안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럼 또 다른 집도 따라서 내리는 도미노 현상이죠. 2008년 미국 서프라임 사태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3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모두가 몰릴 때 같이 움직이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상황을 몇 달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현명해요. 증여세는 몇 개월 차이로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급할 필요가 없죠. 증여를 받는 입장이라면 세금 납부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증여세 낼 현금이 확보돼 있는지 점검하세요. 없으면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결정해야 해요. 대출을 받을 건지, 집을 팔 건지, 아니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준비 없이 증여받으면 나중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강남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매물이 늘어나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몇 달 더 관망하면서 가격 흐름을 보는 게 좋습니다. 급매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그때 협상력을 갖고 접근하면 유리한 조건에 살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이지만 조급함은 금물이죠. 이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분들은 자산 재배분을 고려해 보세요.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면 위험도가 높습니다. 집값 변동에 자산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일부는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옮겨놓는 게 안전해요. 한 채를 두 채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가 한 채보다 중가 두 채가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거든요. 세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법이 복잡해서 혼자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료로 500만 원 들여서 수억 원 절약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죠.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증여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분들은 의무 임대 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증여하면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자칫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무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해요. 이것도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죠.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대신 부유층을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반면 프랑스는 상속세율이 45%에 달합니다.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에요. 각 나라마다 철학이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죠.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전세 가율 얘기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최근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강남 3구 전세 가율이 대략 38에서 42% 수준이에요. 집값 대비 전세 비율이 낮다는 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시장 변화의 한 단면이에요. 과거에는 대출로 집값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요. 그때는 저금리의 대출이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구매 비중이 훨씬 높아졌죠. 시장 메커니즘이 달라진 겁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지금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축적된 부가 세대를 건너가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베이비붐 세대가 평생 모은 자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되느냐, 혼란스럽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은 감정이 개입되는 자산이거든요. 평생 살던 집을 파는 건 추억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합리적 판단만으로 움직이기 어려워요. 팔아야 할 타이밍인데 미련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급하게 팔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대 간 소통도 필요합니다. 부모는 증여하고 싶은데 자녀가 세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반대로 자녀는 빨리 받고 싶은데
부모가 아직 안 주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해서 풀어야 해요.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건 가능해요.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본질은 소유 구조의 재편입니다. 누가 집을 갖고 있느냐가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겁니다. 고령화는 멈추지 않고 자산 이동은 계속되니까요. 중요한 건 이 변화 속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증여를 줄 입장인지 받을 입장인지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건 부동산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건 부의 대물림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에요.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으세요.